We have a speaker from Korea, Professor Kim Professor Kim received his BS, MS, PhD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8, 1986, and 1989. And he is still doing research and doing new topic. So he's very good. Right?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USC Los Angeles from 1992 to 1993. And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ata hiding, reversible watermarking, steganography as well. And he's currently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and he is the 센터장, 암호화폐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제가 김영준 교수님을 소개할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현금 없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폐의 불법 복제가 무지무지하게 쉽다. 여기 광주 과계원에도 그 3D 프린팅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있습니다. 예. 3D 프린팅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안 만들어 보셨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나오죠? 이게 저기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워터마크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워터마크를 여기 보시면 이 사진 그냥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 보고 거기에 무슨 워터마크가 있는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얘는 그냥 단순히 디지털 정보라서 무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더블 스pen딩을 방지하는 거예요. 더블 스pen딩 방지를 2009년에 비트코인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이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역사가들이 보니까 그게 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미리 스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ICT 기술이 들어갈 것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할 것이다. 그래서 대충 뭐 앞뒤는 하겠지만 좀 과거와는 다르다.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게 다르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불길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길하냐? 그러면 승자 독식하는 이런 혁명이 될 거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독점적 지위를 누릴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뭐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된다. 여기에 저는 오히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 말고 여기에 암호화폐를 놔야 된다. 암호화폐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암호화폐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그렇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암호화폐가 만들어질 적에는 그 디지털 화폐로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게 있지만, 요새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 공유경제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 그 플랫폼에 투자한 사람, 그 플랫폼을 개발한 사람, 이 사람들만 이익을 공유하는, 그 독식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을 같이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익을 주느냐? 여러분이 지금 그 알고 있는 그 스티밋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스티밋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 여러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열심히 그 써봐야 여러분에게 돈이 한 푼도 안 와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그 기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페이스북에 우리가 글을 쓰면 우리가 받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좋아요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 페이스북 가입하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면 이렇게 위에 보면 뭐 빨간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빨간 게 뭔 줄 몰랐어. 이상한 게 자꾸 이제 빨간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누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있으니까 자꾸 글을 쓰고 싶더라고. 우리가 그 좋아요만 눌러줘도 우리가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티밋에다 우리가 글을 쓰면 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 그 쿠블이라고 동아리가 있는데 이 쿠블 거기도 이제 그 블록체인 동아리다 보니까 애들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커뮤니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리더가 자기가 리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거기 스티밋에다 글을 올렸더니 8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그 8만 원 받은 글이 뭐 명문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우리 동아리 만들었어요. 그거 올렸는데 그 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밋이 지금 그 회원이 막 급속히 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거기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하니까 한 80만 명쯤 됐는데 100만 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티밋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차 그 유망한 그런 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해가지고 이 분야에도 지금 많은 그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칼로리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보면 거기 칼로리 코인 그 모임방도 있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칼로리를 우리 몸에서 태우면 그럼 코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추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만드는데 뭐 POW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작업을 하면 거기에 맞게 코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거나 그러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스티밋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가 유행을 하다가 보니까 칼로리 코인도 그거죠.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그냥 우리에게 코인을 주는 거예요. POW 같은 거 하지 않고. 여기 그 소셜 러닝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올해 초에 우리 그 쿠블 동아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저기 그 공부를 잘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좋은 학습자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학습자는 뭐 항상 공부 잘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지만 학습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동료는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본인이 원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옆에 친구하고 그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옆에 친구가 나보다 하나 더 맞았어. 그럼 내가 하나 더 맞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동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거 굉장히 요새 잘 돼 있잖아요. 다 좋은 건데 세 번째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 코인을 만들자. 과외 코인.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코인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대박 나겠다. 우리가 여러분 뭐 제2의 이더리움 만들려고 뭐 막 그 굉장히 좋은 컨센서스 알고리즘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2의 그 비탈릭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상을 주게 되면 그러면 코인 만든 사람도 즐겁지만 공부하는 사람도 다 즐거워요. 학부모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경제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한국이 이 금융 산업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1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140개 국가 중에서 금융 수준이 한 87위쯤 된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87위에 붕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우간다하고 비슷하다. 이 말에 굉장히 그때 붕괴했었는데 또 올해 또 발표했는데 마찬가지로 74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한국의 금융이 선진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에서 이 금융 산업이 낙후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 관치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지금 여러분이 거래소에 가입하려고 해도 지금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가입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우리가 거래하고 그러려면 가상계좌 터야 되거든요. 근데 가상계좌도 안 터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이 사업하려고 은행에 가서 이 법인 계좌 이제 틀어봤는데 거기 은행원이 이렇게 정관을 보더니 거기에 블록체인이라고 있으니까 아예 계좌를 안 열어요. 지금 막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부보다도 은행이 더 납작해요. 그리고 작년에 뭐 우리나라 몇 개 은행이 거기 리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송금 사업을 하려고 테스트 다 마쳤는데 그것도 다 스스로 접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을 믿고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금융산업에서 얼마나 낙후되어 있느냐. 낙후되어 있어도 별로 금융계에서는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치금융의 그 우산 밑에 있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대마진만 가지고도 이번에도 보니까 1분기에 뭐 3조가 이익을 냈대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의 전문직 직종이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봤더니 미국이 205개인데 한국은 13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잘 지낼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 제가 1월달이나 뭐 이때쯤 이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가 하루에 45억 달러, 빗썸이 41억 달러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곳에 수수료가 0.1%예요. 그러면 하루에 업비트가 45억 원, 빗썸이 41억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업비트가 많이 거래할 때는 하루에 88억 달러도 거래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하루 거래량이 많을 때 하루에 한 10조쯤 돼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면 잘 나갈 때 업비트하고 빗썸 합친 게 우리나라 그 증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망한 분야를 정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에요. 아이콘이 이 자료 만들 때는 한 15등쯤 했었고요. 아이콘 사신 분들도 굉장히 이익을 많이 봤죠. 거기도 100배 이상 오르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한 33억 달러 거래 총량이 이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거래소 점유율도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 3등이 일본, 4등이 미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ICO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그 코인들의 그 랭킹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만든 코인이고, 얘가 거의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모았죠. 그래서 ICO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ICO를 많이 한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미국은 ICO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423개, 러시아 240개, 영국이 224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며칠 전에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 G20 국가에서는 ICO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게 다 그 G20 국가예요. 여기에 뭐, 이제 저 밑에 가면 영국도 있고, 영국은 있고,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그 우리가 H작이 아까 봤던 그 통계 자료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창의적인 국가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한국이 1등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한국이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블룸버그가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창의적인 국가이고, 지금쯤은 우리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윤선빈 선수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켈리톤 우승하고 이제 큰절을 하는데, 윤선빈 선수의 어머니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고3 때 이 운동을 처음 잡혔고, 나이 많아서 이거 했으니까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고3 때 하고 있으니 6년 후에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얘가 고속으로 그 달리는 운동이라서 막 위험하니까 왜 그런 운동을 시켰느냐 그랬더니, 윤선빈의 어머니가 위험하지 않은 종목이 없고 위험하지 않은 삶이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가 위험하고 거품이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위험하다고, 개인이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면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허용해달라. 근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 SBS에서 아마 그 SBS 스페셜 그 방송을 2번 했어요. 그 암호화폐와 관련해가지고. 네, 첫 번째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방송을 했고, 두 번째 그 또 방송을 찍을 적에 저도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제 몸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서 막 입술도 다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SBS에 가서 방송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PD가 직접 나와서 이제 방송을 찍는데 계속 저 의견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동안 그 방송국에 있었고 아마 한 3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고, 또 거의 방송 직전에 또 1시간 동안 또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PD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ICO는 다 위험하다. 거기서 사람들이 참여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나 그거 못한다. 자,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위험하다고 해도 자, 거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뭐 자기네들이 이익 추구를 하니까 위험해도 하고 위험하지 않아도 하겠지만,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잘 모른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으라고 방송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거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제가 국회에 가서 이제 이 토론을 하는데, 법무부에 굉장히 높으신 분들, 부장검사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권력을 많이 줬더니 이분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가장 공부를 안 하고 세상과 역행되는 얘기만 한다 하고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제가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민족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역량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잘 해봐야 되고,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그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노 벤처 노 게인이라고. 우리 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암호화폐 쪽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IT 환경이 엄청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정말 그 무서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IT 제품이건 모든 제품이 한국에서 뜨면 세계에서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암호화폐계에서 저는 한국이 어떤 성지처럼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리플 코인 아시잖아요. 지금은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제 2016년도에는 저 코인 하나에 한 6원, 7원쯤 했었어요. 그게 작년 여름에 200원 했고, 작년 말에 2,000원 넘어섰어요. 그래서 리플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2016년에 그 1억 투자한 사람들은 막 작년 말에는 막 300억 뭐 이렇게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리플 코인의 70%가 한국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국산 돌리기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얘가 전 세계 코인 가격을 올렸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의 80%가 얘가 한국에서 거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다 위험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코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번 데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사람들이 성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도 리플이 4월 13일에 만든 자료인데 한국에서 54%, 큐텀이 53, 데이다가 61, 이오스가 35%가 한국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나도 이제 그러면 코인이나 토큰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인하고 토큰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먼저 이 비트코인은 2009년에 나오면서 얘가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중간자가 없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이런 것을 기치로 들어서 200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만든다 그러면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특허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의 스펙을 다 정해요. 여기에 배터리는 뭐 AA를 쓸지 뭐 아니면 AAA를 뭐 몇 개 쓸지, 그 다음에 버튼은 몇 개를 하고 레이저 색깔은 뭐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거 막 대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2008년에 논문 하나 냈어요. 논문 하나 내고 이 논문대로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만들 건데, 여러분이 이것을 지지하면 우리와 같이 함께 해봅시다. 노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인프로도 할 게 있으면 뭐 BIP도 내고, 그리고 합의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는 다 공개했으니까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보고 API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 백서에 저기 소스 코드 공개된 것을 가지고 나도 그런 코인 하나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코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2140년까지 2100만 개 코인을 만드는 게 비트코인인데, 나는 거기다가 2140년까지 4200만 개의 코인을 발행해야겠다. 그래서 발행 숫자에다 내가 2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코인 하나 만들어. 그래도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저작권법이나 뭐 이런 데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똑같이 한 건 없어요. 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트코인 주소도 막 이게 160비트로 굉장히 길고 인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야 우리가 네임코인이라고 하고 우리끼리의 도메인을 하나 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닷넷이나 닷컴 말고 그 비트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피어코인 해가지고 우리 POW만 하지 말고 POS도 하자.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그 비트코인 디라이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하고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잡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제 잡코인이 정말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 거죠. 이더리움 이 만든 친구는 저거 만들 때는 뭐 아직 20살이 안 된 그 청년이었었는데 얘가 그 비트코인 매거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 만들면서 비트코인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을 하나 만들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더리움 그 만들려고 하기 전에 2013년에 그 마스터 코인을 만든 친구가 ICO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ICO라는 게 세상에 나오고 나니까 그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ICO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ICO를 했고 돈을 많이 모아서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이더리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말을 써요. 그 비트코인도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안 하는데 지금은 그 스마트 컨트랙을 비트코인까지 소급해가지고 그것도 스마트 컨트랙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튜링 인컴플리트하고 이더리움은 튜링 컴플리트하고 뭐 이제 그 차이를 두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코딩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앱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걔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니까 여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돈이 있지만 내가 이더를 주고 이제 토큰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뭐 골렘이라든지 오버라든지 이런 그 토큰을 사요. 왜냐하면 토큰이 더 편리한 이런 그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버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내고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버스 운전사에게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버스 운전사가 저희까지 200원 내든지 뭐 20원 냈는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버스에서는 토큰이 굉장히 중요한 유통수단이고 그리고 저녁에 그 버스 토큰 모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다시 돈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맥주집 가도 맥주 토큰이 있고 카지노 가면 카지노 토큰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서비스에 맞는 토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사람들이 저기 그 앱을 만들다 보니까 저게 수백 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코인 만들 적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웹스라든지 B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중에 뭐 그 토큰을 만들든 뭐 코인을 만들든 좋은데 이제는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이더리움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 스티밋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블록체인에는 여러분이 뭐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블록 헤더가 있어요. 여기에 앞전 그 블록의 해시값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트랜잭션에 그 해시값을 계산해가지고 머클루트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무결성을 그 증명하는데 비트코인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송금 기능을 넣어놨어요. 송금 기능을 넣어놔서 이게 80바이트고 이 전체가 이제 1메가바이트고 그래서 A가 B에게 5비트코인을 보내고 이런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는데 비트코인에서 우리 송금 수수료가 대략 얼마죠? 송금 수수료가 킬로바이트당 10의 마이너스 5승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고, 나는 송금 수수료 안 내겠어. 그러면 그냥 송금 수수료 안 내겠다고 하고 자기 트랜지션 올리면 돼요. 그러면 보낼 트랜잭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걔라도 그냥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하고 있는 그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아서 최소한 그 정해놓은 것보다 5배는 되는데, 그리고 더 빨리 보내려면 그거에 한 50배는 써야 돼. 그래도 송금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평균 한 4,000원 정도 들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은 비트코인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비트코인을 샀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송금 수수료가 그게 굉장히 싸고 돈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송금하는 것을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얘도 그 스크립트로 돼 있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스크립트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비탈릭이 여기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컨트랙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일반인들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뭐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예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교련을 받았는데 교련 받을 때 70년대는요 우리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용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가 이 계산기가 이 카시오 계산기 나오기 직전이어서 슬라이드 룰로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버지, 제가 교련 수업 갔다가 M1총을 잃어버렸습니다. M1총을 반납하지 않으면 제가 영장을 갑니다. 아버지 3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3만 원 보내주세요. 그럼 그냥 쓰면 돼요. 가서 뭐 술을 마시든 뭐 우리가 도박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현명한 아버지죠.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52달러를 보내주마.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해요. 조건을 그래서 이 돈을 쓰려면 구내서점과 구내식당과 여기 가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솔직히 가서 이걸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장차 우리의 그 자녀들은 문과반, 이과반 코딩 못하면 돈도 못 씁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여기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얘가 플랫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밋이 이게 이제 블록
블록 사이트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 글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글을 올린 보상으로 우리에게 스팀이라든지 스팀 달러라든지 스팀 파워를 그랬습니다. 근데 스팀은 지멋대로 가격이 그 변하는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멋대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스팀 달러는 달러하고 패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 스팀 달러가 1달러하고 같아요. 물론 그 아이디어를 여기서 처음 낸 건 아니고 그 테더에서 그런 기능을 넣어놨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 글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글 쓴 사람도 이익을 보는 이런 이익 공유 경제 세상이 오게 됐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초에 여러분이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닥에서 우리도 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닥의 주가가 10배나 뛰었어요. 아마 코닥이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코인을 내놨으면 그럼 아마 한 100배 뛰었어요. 100배가 뭐야? 한 1000배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발표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코닥이 이 블록체인에다 뭘 담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는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스티밋에 텍스트만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 블록체인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다가 우리가 비디오를 올리느냐. 그러면 그 블록체인이 무거워가지고 카피하기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다운로드하기 힘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비디오에 해시 값을 떠요. 그래서 걔를 그냥 주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IPFS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연동시키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 URL 이렇게 링크하고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에 정보를 올리고 공유를 하는데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고 거기다 무슨 정보를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 세상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강연하면서 아까 뭐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한 게 이걸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특별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블록체인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요.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블록체인에서 큰 문제점이 뭐냐, 블록체인의 장점이면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그 투명성이에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고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할 적에 누가와 누구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160비트짜리 주소로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160비트 주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양의 정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소를 한 번 쓰고 다시 똑같은 주소를 2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송금을 100번 한다고 해도 매번 내 주소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일종의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그러다가 익명성이 깨지는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그게 거래소예요. 요새 거래소는 다 그 KYC를 그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원 확인을 그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통할 적에 누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데, 자, 그런데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그 중요한 정보를 올려가지고 공유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그 우리가 물류, 금융, 의료 정보,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린다. 저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 블록체인에다 올린다. 그거 안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례를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제 아는 애가 LG전자 다니는데 LG전자에서 최신 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도 스펙도 공개를 안 했고 사진도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몇몇 직원한테 이거 평가할 사람 손들으라고 해가지고 손들은 이제 직원들에게 폰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폰 받은 친구랑 술 마시다가 잠깐 걔를 놓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친구가 보니까 스마트폰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사진 찍어가지고 웹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LG전자 직원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자, 여기 물류에 내가 얘를 쓰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무슨 칩을 몇 개를 사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보냈다. 이런 정보가 블록체인에 공개된다. 그러면 애플이 그거 보고 삼성전자의 다음 제품은 어떤 스펙이고 가격이 대략 얼마이고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여기다 올려가지고 그 삼성전자가 올리게 하겠느냐?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민주적,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 다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다오 토큰을 이더를 주고 다오 토큰을 받아가지고 다오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얘는 주인도 없는 회사이고 거기에 CEO도 없는 그런 회사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좋죠. 모든 근로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적에 자, 내용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CEO는 중앙 집권적 시스템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공부하고 전문가 불러다가 물어보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고도 이 사회에서 야 이거 하면 어때? 그랬더니 이사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면 좋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주주들이 자 우리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프로포zal 내요. 그랬더니 그거 승인해야 될 사람들이 승인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망할 거였는데 그랬는데 다오 토큰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토큰 아직 내지 않고 이더 줘. 그랬더니 이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줘. 그랬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더가 나오는 거예요. 또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더를 엄청나게 많이 빼내갔어요. 불법적으로. 나중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깔고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하드포크 해가지고 저 돈 빼내 한번 다 못 쓰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드포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 팀이
그래 우리는 그냥 이쪽에 있을 테니까 그냥 이쪽에 해. 그래서 생긴 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뭐 민주 예? 이런 것이 좋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신문에 보시면 돼지고기를 추적하고 다이아몬드를 추적한다. 다이아몬드는 조금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희귀하잖아요.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추적하겠다. 그런데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돼지고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돼지고기의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에다 다 기록을 하겠다. 그러면 블록체인 상에서 돼지고기는요 아주 정확하게 기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리거나 거기다 냉동고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에는 디지털 정보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한테 배달된 돼지고기는 중국산인데 블록체인은 미국산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블록체인으로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그 특성을 거기다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뭐 고급 현미경과 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수긍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은 스마트 컨트랙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컨트랙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 계약 기능이 있어서 이게 진짜 문과와 이과가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는 계약 잘 모르잖아요. 계약에 엄청나게 많은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 연구실에 중국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중국 학생이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피해자가 보니까 얘가 중국 학생이야. 그러니까 막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을 좀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자기가 일부 되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병원비는 이제 우리 중학생이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합리적이라서 제가 가서 이제 계약서를 써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비들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피해자가 그 병원에서 그 보험을 청구할 적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료보험으로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 돈 물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비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우리가 잘못 썼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병원비를 안 내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학생이 빨리 학위 받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그냥 쫄려도 버티다가 가면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해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계약서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계약 기능과 프로그래밍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가 그 튜링 컴플리트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것은 얘가 모든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오아스크 탑10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그 웹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3년마다 한 번씩 공개하는 게 있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Decentralized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라고 해서 여기 탑10 10개를 발표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까 거기 좌우 해킹 이것을 해가지고 243만 개의 이더가 날아가 버렸고요. 작년에 그 페리티 그 지갑에 문제가 있어서 15만 이더를 탈취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페리티에서 이제 저기 버그를 고쳐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또 굉장히 막 향학열에 불타. 그래서 내가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심히 복귀를 하다가 실수로 또 함수 하나를 지웠어요. 그랬더니 또 50만 이더가 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새 그 토큰 만드는 사람들, 이더리움 토큰 만드는 사람들은 다 ERC20 쓰잖아요. 이걸로 해서 컨트랙을 만드는데 그 컨트랙에서 우리가 송금하려고 그러면 뭐 샌드나 트랜스퍼 함수 쓰잖아요. 이거 쓸 적에 이더를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토큰을 보내게 되면요 수신자가 저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간 돈만 또 한 40만 달러 정도의 돈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쓰게 된다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앱스토어에 있는 것처럼 앱스토어가 이제 또 만들어질 건데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시큐리티 체크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초에 여기 글로벌 코인 평가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저런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거기 우리가 그 무디스나 아니면 S&P나 뭐 그 피치스나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이 권력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암호화폐계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회사 만들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권력기관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코인 만든 애들이 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 세계 인류 기업일지라도 외국의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그러면 그 무디스나 이런 데 가서 신용분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나오는 이 코인들, 토큰들 다 우리한테 와서 저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 만들고 그럴 적에는 ICO 레이팅스나 이런 회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홈법이 안 쓰고 그 ICO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ICO 레이팅스 그 회사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코인데스크, 뭐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그 신문에 보면 그 위에 스판서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돈 내고 그 광고면 사가지고 거기다가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기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 뭐 ICO 하실 분이 계셔서 그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IP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 공개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자금 조금 마련해가지고
막 어렵게 해서 이제 회사를 좀 이 정도 키워놨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한 10억만 있으면 회사를 더 훨씬 크게 키울 것 같아요. 결정이 하는 게 IPO예요. 그래서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췄고 모양도 갖췄고 그리고 내가 투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주는 거지. 그런데 ICO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사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 여기 내가 백서가 하나 있는데 이 백서를 보시고 여러분 나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런데 얘는 주식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여러분 이더나 비트코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IPO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요. 얘도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규제를 안 받는 방법이 뭐냐? 일단 말들을 좀 비틀어요. 그래서 투자 받는다고 하지 않고 나는 기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포터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그 화폐라고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를 받으니까 그것도 법으로 뭐 투자할 방법이 없죠. 자, 개념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몰라요. 애들이 백서 가지고 와서 우리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배당금도 없어요. 그냥 그 우리가 코인이나 토큰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가치 없지만 언젠가는 이제 가치가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해 초까지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이걸 추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밋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그냥 또 다른 비트코인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 밑에는 우리가 스티밋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코인도 받았지만 이제 참여자들에게도 이익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ICO는 막기 어려운 이런 그 대세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ICO를 했어요. 2012년도에 이 마스터 코인 백서를 공개했고요. 저 친구의 와이프도 우리나라의 그 규제기관처럼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지 굉장히 못마땅해서 늘 싸우다가 마지못해서 $200 주면서 그래 이 인간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여기 이렇게 백서를 공개하고 2013년도에 투자를 받았는데 1개월 동안 투자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50여 명이 5,000 비트코인을 쏴줬어요. 한 사람당 대략 한 10개쯤 쏴준 거죠. 근데 뭐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쏴주는 사람도 뭐 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비탈릭이 2013년도에 백서를 공개하고 2014년도에 ICO를 실시하고 2015년도에 이더를 발행했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얘가 이제 2세대 암호화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고 여기는 이제 또 제가 특별히 예를 넣어놓은 것은 뭐냐면 자 이전에는 그 청년들이 그냥 백서 한 장 가지고
ICO를 했는데 2017년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기존의 기업들이 ICO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리버스 ICO라고 해요. 이미 회사가 있고 자기네 그 업역이 있는데 거기서 ICO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올해 초에 이루어졌던 텔레그램의 그 ICO입니다. 여기는 어디 ICO 한다고 어디 공지한 적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81개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8억 5천만 달러를 모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일단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뭐 2억 몇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여기는 프리세일 하면서 그 거의 8억 5천만 달러를 모았고 그 다음에 정식 ICO를 이제 곧 할 거라고 그래요. 6월달에 할지 뭐 하는데 그러면 그때 총 해서 20억 달러를 모을 거라고 합니다. 이때도 6억 달러를 모은다고 그랬는데 8억 5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를 받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얘는 그 미국 증권법에서도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이 투자를 받을 적에는 그 레귤레이션 D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레귤레이션 D가 뭐냐면 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 아닌 사람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간 2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근데 혼자 20만 달러가 안 되면 와이프랑 합산해서 30만 달러가 되는 사람. 또는 자기 사는 집 빼고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 사람. 그러면 뭐에 부자들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돈만 타고 그 사람들이 코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느냐. 우리는 더 잘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ICO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브레이브라고 하는 여기서 30초 만에 3,500만 달러를 작년에 모았고 여기 저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미국의 10대들이 많이 쓴다는 그 메신저 퀵이라고 하는 곳에서 퀸이라고 하는 것으로 돈을 모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그 또 다른 코인을 만드는 그런 ICO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전히 우리가 플랫폼이나 크립토커런시가 많지만 쭉 내려가서 보면 심지어 우리가 그 예술까지도 이렇게 그 ICO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뭐 코인을 받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다 그 공유 경제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참여자들이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이익 공유 경제라고 한다면 우리 에어비앤비, 우버, 뭐 무이워크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공유 경제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 경제도 필요하지만 이 공유 경제에서 이 암호화폐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뭐 이런 그 ICO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ICO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좋은 팀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좋으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것 다 빼고 첫 번째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냐,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돈 많이 모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좋은 팀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ICO를 하시는 분들은요, 인력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광주과기원에서 ICO를 누가 한다. 그러면 인력 구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뭐 여기 전산과도 있고 뭐 무슨 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거기 기업에 있는 백수 좀 한번 들여다보지 해가지고 들여다본 다음에 그거 하면은 그거 있죠. 내 생각에는 한 2, 3개월이면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ICO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력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광주과기원에 있는 학생들이 ICO나 이런 게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근처에 이런 일이 가까이 와 있다. 그렇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실 분 들어서 Q&A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첫 스타트를 끊으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탈취를 하고 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원래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도 안 진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네스트가 아니고 코인책, 일본의 코인책을 자기네가 이제 물어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쪽에 보험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우리가 거래를 맡기게 되면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그 많은 돈을 물어주려고 하다 보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돈을 맡기는 사람도 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 생명보험이 있어도 비행기 탈 때 또 여행자 보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재밌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악사에서 블록체인 이용해가지고 보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여행자 보험을 우리가 타야 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악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연착이 되면 그냥 돈을 바로 지급해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스마트 컨트랙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렇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는 뭐 그 문제를 저걸 해결하려고 그랬죠. 한포크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랬고, 페리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페리티에서 돈을 물어줬는지, 제가 물어줬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아니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수환이? 아마 여기 이더리움
그 소프트웨어 올려놓고 강의했으면 질문이 많았어요. 자, 자유롭게 생각해서 한번 해주세요. 김기성 교수님. 지난번에 내가 질문하니까 싫어했잖아. 아니 아니요. 그 아까 중간에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뭐 테크놀로지라면 빼고 인프라가 이런 비트코인 그렇지 않으면 뭐 스마트 경제가 됐든 뭔가 그걸 구현하기 위한 툴이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제가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자꾸 도구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원천적인 질문을 한다면 AI, IoT, 로봇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은 다 연장 타령을 지금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인프라가 돼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좀 그 표현하고 4차 산업혁명은 좀 이미 다 짠 대로 가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아닌 것 같다는 또 이제 다른 코멘트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산업혁명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가요? 혁명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그 혁명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확 본다면 바뀐 거죠, 뭔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혁명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대를 미리 정해놨다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좀 비판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쪽은 정말 혁명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 자체는 혁명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알면서도 오는 혁명이라고. 블록체인보다도 저는 그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암호화폐라는 말과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따로 쓰는가? 거기는 저는 뭐 배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암호화폐를 다룬다면 내가 화폐 성질이 있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야 돼요. 그런데 걔가 화폐 성질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 품격도 있어서 얘를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다뤄야 되는데 앞에 그 뒤에 화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다가 얘가 투기성이 있네 이렇게 봐가지고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화폐 성질을 딱 없애버리고 그 중립적인 말을 꺼내면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기대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어가지고 뭐 얘가 뭐 2020 몇 년까지 뭐 전 세계 경제에 뭐 미치는 영향이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댄 텍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이제 홍보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저는 그 오히려 반대로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걔는 데이터 구조다. 지금까지 데이터 구조가 세상을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큐, 스택, 추리 이런 게 세상 바꿨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닌데 어찌됐든지 간에 얘를 묶든지 떼든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암호화폐는 그 경제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래서 BIS에서 이제 그 리포트를 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영국의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은행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얘가 은행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갑이 은행이에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안 하고 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이 사실상 이제 은행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금융,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산업적 파급 효과, 이것으로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그때 암호화폐는 산업혁명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학생님. 예. 그 아까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기능을 이제 담고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이제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생활 어플리케이션이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문제의 원인이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직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기술점이 아직 한계가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가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을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설정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지 그 세상에는요 항상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야 큰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규제라든지 기술적 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다 생각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그 모델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실생활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면 작년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모은 게 그 파일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2억 5,700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일종의 디센트럴라이즈드 그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전 세계에 스토리지 남는 거 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저거 사용료로 토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서비스였어요. 골렘이라는 것도 뭐냐? 그러면 골렘은 놀고 있는 컴퓨터 빌려주면 거기서 슈퍼 컴퓨팅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면 빌려준 사람에게 골렘 토큰을 주겠다. 그런 거여서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있고 크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 후배가 경희대 교수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를 했어요. 그 운동기구가 한 대 1,000,000원씩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 사간 사람은 첫날만 운동을 하고 다음날은 운동 안 해요. 내가 1,000,000원짜리 옷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 토큰을 주겠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ICO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나 블록체인 가지고 의료 사업을 할 거야. 그래서 너 나한테 잘 걸렸다. 의료 정보 블록체인에다 올리면 안 되는데 가서 야 이거 하지 말라고 하려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면 코인을 주겠다. 그래서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해라. 그런데 일단 10억 모아와라. 그랬더니 왜 10억이냐? 처음부터 큰 돈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돈 안 내는데 10억 달라고 그러면 10억이야 주지 않겠냐? 10억 받으면 10억으로 충분하겠냐? 이제 그 사람들은 꼽겠으니까 돈 더 내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30억 모았고 곧 100억 넘을 거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운동기구가 있고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내 지갑을 보면 돈이 쌓이는 거 보면 운동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피노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 대표가 핀텍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 표현하면 PT 수백 번 했는데 10억을 못 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 지금 빅데이터 세상이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빅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분마다 한 번씩 위치 정보를 주면 코인을 주겠다고. 그래서 2월 달에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200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네들이 무엇을 보고 나에게 200억을 줬느냐. 그 사람 말이 뭐냐면 당신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이 회사가 곧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처럼 클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2억 주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느냐. 밀어주려면 확 밀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그 정보 누가 써요? 그랬더니 결혼 중개 회사에서 쓴대요. 왜냐하면 결혼 중개 회사에서는 서류를 받으면 다 좋은 말만 써 있어. 뭐 좋은 학교에 뭐 좋은 회사에. 그런데 이 인간이 저녁에는 술집만 가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늘 홍대가 사는지. 자, 10분마다 한 번씩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그걸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이제 며칠 전에 또 만나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제 500억 모았대. 그런데 자기네가 그 영업을 펼치기도 전에 글로벌 회사들이 이 회사를 지금 살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돈이에요. 데이터가 돈이어서.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누군가 제시를 했을 때 예, 예. 비슷한 사람이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또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누가 내 아이디어고 내가 만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 내놓고 이제 백서를 예. 특허가 없지 않아요? 이 세계에서는? 있죠. 아, 이 세계에서도 특허가 예, 있나요? 예. 네, 특허 있습니다. 특허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또 누군가 똑같은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아 이거 좋은데 쿠킹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 비즈니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생각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일단 먼저 시작을 해갖고 6개월이라도 앞서 있으면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기 이 회사를 국내 굴지 회사도 지금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암호화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외국에도 해외에서 런칭. 네, 외국에도 회사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 회사를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뭐 처음에 이거 들여다볼 적에는 와, 기술이 좋고 뭐 POW가 어떻고 뭐 이렇게 봤는데 여전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세상을 바꿀 중요한 것들은 시간을 끌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그 질문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구글을 한번 생각해봐요. 구글 검색기나 알타비스타 검색기나 다른 게 뭐 있어요? 다 검색기인데. 그런데 구글은 거기 페이지 랭크 해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보고 싶은 순서가 있구나. 우리가 그 보고 싶은 순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고 검색하는 나도 모르고 제공해주는 구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구글은 어떻게 했느냐, 페이지랭크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순서로 보여주면 좋아할 거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순서라는 개념을 거기 도입했어요. 그리고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해서 얘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 피노텍처럼 뭐 구현 안 해도 될 것 같아. 외국에 뭐 구글이 산다 그러면 구현은 구글이 하겠지. 오승훈 연구님. 예, 잘 들었고요. 네. 제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발표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창의적인 국가 1위를 했다는 말에 사실 최근에 본 자료 중에 가장 쇼킹한 자료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뭐 4차 산업이라고 부인하긴 하지만 거기에 준비하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한 25위밖에 안 한다고 많은 발표를 하거든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이렇게 창의적인 국가가 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국가 경기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이 뭔지 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요?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IT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외국에 회의 나가고 뭐 하면은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가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국은 뭐 소프트웨어도 뭐 낙후돼 있고 뭐도 낙후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눈에는 낙후된 것만 보이고, 저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특이해서 그런지 한국이 잘하는 것만 보이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이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도 굉장히 낡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을 주도할 힘을 발휘를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 가면 우리가 그 미더비라고 해가지고 행사가 무진지게 많아요. 제가 거기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어르신도 그런 걸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암호화폐 연구센터라는 것도, 제가 이거 암호화폐 연구센터라는 것도 제가 개소식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요, 제가 저 암호화폐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할 적에 우리 과 교수들이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규제를 하는데 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블록체인 연구센터라고 해서 협력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 하늘이 참 돕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 있는 다른 교수가 블록체인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경제학과, 뭐 법학과, 뭐 이런 데 교수님들도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과에 와가지고 블록체인 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니 우리가 똑같은 이름 어떻게 쓸 수 있냐, 암호화폐 연구센터라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 이거 만들고 났더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막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식 기관이잖아요. 정식 기관에서 저 이름 써졌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써졌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20대, 30대. 그리고 이 20대, 30대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규제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규제가 있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ICO 못한다? 못하면 어때요? 저기 스위스 가서 하고 싱가포르 가서 하면 되는데. ICO라는 게 뭐예요? 얘는 내가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통하는 그 작은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뭘 한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반성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걸 떠나야 될 그 세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은 20대, 30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한국이 왜 1등을 하느냐. 저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R&D 비용을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이 EU가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공학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허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1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1등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 20대, 30대가 큰 일을 내주지 않으면 정말로 한국은 20년, 30년 후에 암울한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영진 교수님께 박수로